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절 짝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비교가 필요한 상황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두 모집단을 비교 혹은 두 가지 종류의 처리 효과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러한 그 실험의 대상이 되는 실험 단위들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처리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두 가지 처리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반응값들을 보고 두 가지 처리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실험에서는 그 반응값의 차이가 오로지 처리에 의한 차이, 처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차이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반응값들의 차이가 처리가 달라서 생길 수도 있지만 실험 단위의 조건들이 달라지면 두 가지 처리를 했을 때 그 차이값들이 생기는 원인이 어, 실험 단위들의 조건이 달라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처리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험 단위들의 조건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태여야지 두 가지 처리를 우리가 비교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즉, 반응값들의 차이가 처리 효과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만 이제 발생을 해야지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실험 단위들이 비슷한 조건을 가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두 가지 처리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실험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제한적인 그런 범위에서만 비교를 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범위에서 그러한 처리 효과를 비교하기를 이제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어떠한 치료제가 있다고 할 때 두 가지 치료제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 실험 단위들이 이제 비슷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서 20대 뭐 남성들을 이제 모아두고 그러한 비슷한 조건을 가진 그러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그러한 치료제를 이제 차이를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실험 대상이 그 20대 남자로만 국한됐기 때문에 그 두 치료제의 효과를 얘기를 할때 20대 남자들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양한 사람들,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성이거나 이런 다양한 그 환자에 대해서는 두 치료제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두 가지 처리를 비교하는 이제 관점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가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상충되는 조건인데요. 즉, 처리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 단위들이 비슷한 조건을 만족을 해서 반응값의 차이가 실험 단위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는 생기지 않고 오로지 처리에 의한 차이로만 이제 발생을 해야 된다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어, 그 다양한 조건을 가진 이제 실험 대상들을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의 그 환자들을 이제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조건 상황에서 그 한 가지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짝비교가 되겠습니다. 즉,
짝비교에서는 지금 실험 단위들이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가진 그런 실험 단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실험 단위들을 서로 짝을 짓습니다. 같은 쌍을 만듭니다. 즉 전체 그 실험 단위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남성, 여성,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한 다양한 조건들 중에서도 비교적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실험 단위를 이제 묶어서 쌍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쌍으로 묶인 실험 단위들을 보면 그 실험 단위들끼리는 서로 조건이 비슷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짝을 지을 때는 같은 쌍 내에서는 이제 조건이 비슷하겠지만 다른 쌍에 있는 실험 단위들과 비교해 보면 물론 조건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같도록 쌍을 갖다가 맺고 두 가지 처리를 우리가 이제 각 쌍에 있는 이제 실험 단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이때 적용을 할 때도 그 랜덤하게 그 두 실험 단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쪽에는 그 처리 1을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다른 쪽에는 처리 2를 이제 시행을 한 다음에 같은 쌍 내에서 두 가지 처리를 이제 서로 다른 실험 단위에게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값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각 쌍에서의 그 값들을 비교합니다. 즉, 첫 번째 쌍에서 처리 1의 결과와 처리 2의 결과를 비교를 하고요. 두 번째 쌍에서도 처리 1의 결과와 처리 2의 결과를 비교를 합니다. 즉, 각 쌍별로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짝비교가 되는데요. 이러한 짝비교를 생각을 해보면, 실험 단위들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다른 조건들을 가진 그런 실험 단위들이 존재하겠지만, 비교적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쌍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쌍 내에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쌍 내에서는 실험 조건의 단위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각 쌍 내에서는 실험 단위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값의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각 쌍 내에서 비교를 함으로써 실험 단위들에 의한 차이를 이제 없애는 것입니다. 대신에 서로 다른 쌍들 사이에서는 특성들이, 조건들이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가 다양하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짝비교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그 학습 능력의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 환경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 능력의 차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환경에 의한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유전적인 차이도 물론 학습 능력의 차이를 이제 일으키는 요인이 될 텐데요. 유전적인 차이를 이제 배제하는 이제 목적으로 유전적인 조건이 비슷한 실험 단위끼리 짝을 짓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란성 쌍둥이를 짝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끼리 짝을 지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학습 능력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그 여러 이제 사람들, 즉 다양한 유전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 쌍내에서는 유전적인 차이가 유전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각 쌍내에서는 유전적인 차이에 의한 반응값의 차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처리에 의한 차이만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짝 비교를 할 때 그 조금 전에 실험 단위들을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짝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험 단위들을 이제 비슷한 조건 짝을 짓고 나서 각 짝에 대해서 하나의 실험 단위에는 처리 1을 적용을 하고 또 다른 실험 단위에는 처리 2를 적용을 해서 반응값들을 얻은 다음에 각 쌍끼리 그 반응값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짝 비교할 때의 자료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쌍이 1번부터 n번, n개의 쌍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쌍에서 처리 1에 의한 반응값이 나올 거고 처리 2에 의한 반응값이 나올 텐데요. 그러한 반응값을 우리가 xi, yi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즉, i번째 쌍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실험 단위에는 처리 2를 적용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반응값은 xi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험 단위에는 처리 2를 적용을 할 텐데 처리 2를 적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반응값은 yi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각 쌍끼리 이제 쌍 내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xi와 yi를 비교합니다. 즉 xi-yi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i라고 쓰지 않고 다 열거를 한다면 쌍 번호가 1번부터 n번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고 처리도 x1, y1 반응값도 이게 1이죠. x2, y2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때 x1하고 y2를 비교를 하거나 x1하고 yn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쌍끼리 비교를 합니다. 즉, x1과 y1의 차이, x2와 y2의 차이 등등을 우리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difference의 d를 써서 di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d1이 되겠고 이 녀석은 d2가 되겠고요. 이 녀석은 dn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반응값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결국 그 차이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d1부터 dn이라는 각각 쌍에서의 차이들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d바를 생각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1부터 dn이 일종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 차이들의 표본으로부터 구해지는 표본 분산을 SD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SD 제곱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자료가 주어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때 D1, D2, Dn이 하나 이제 표본으로 우리가 간주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D1부터 Dn의 평균, 표본 평균을 D바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그 D1부터 Dn의 표본 분산을 SD 제곱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짝 비교에서 이제 앞에서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쌍을 지었는데요.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 쌍별로 반응값을 우리가 x1, y1, x2, y2와 같은 형태로 지금 얻을 텐데
x1과 x2, xn을 생각을 해보면 실험 단위들이 이제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x1, x2, xn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지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x1부터 xn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y1부터 yn도 실험 단위들이 다 제각각 다른 특성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x1하고 y1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쌍에서는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같은 조건에 따라서 x1과 y1의 값이 같은 방향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치료제의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 처리 1과 처리 2를 이제 적용을 한 것을 이제 x, y라고 이제 나눈다면, 근데 이러한 그 치료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 경우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 쌍이 만일에 나이가 그 많은 쌍이라고 한다면 x1이 비교적 값이 크게 나오면 나이가 많은 쌍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한 결과를 갖기 때문에 y1도 비슷하게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 쌍에 대해서는 x2가 작게 나올 것이고 y2도 비슷하게 또 작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x1과 y1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x1이 크면 y1도 클 가능성이 높고 x1이 작으면 y1도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짝비교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같은 쌍 내에서 xi와 yi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에 이러한 짝비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를 하는데 두 치료제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짝을 지었기 때문에 같은 짝 내에서는 그 나이에 대한 조건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i하고 yi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값이 크면 다른 하나의 값이 클 가능성이 높고, xi가 값이 작으면 yi도 값이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높은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것은 같은 짝 내에서 비교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한 식은 다음과 같이 같은 짝 내에서 두 반응값의 차이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짝 내에서 차이를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비슷한 조건 때문에 생기는 상관관계가 높게 되는 그 원인 때문에 x와 y의 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그 값의 차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높은 상관관계를 주게 된 원인에 의한 그런 차이가 제거가 됩니다. 즉, 둘 다 이제 값이 큰 방향이 되거나 둘 다 값이 작은 방향이 될 텐데,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그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의 차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 원인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그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런 차이를 제거를 함으로 해서 오로지 두 처리의 차이, 즉 여기서는 이제 치료제의 이제 차이가 이러한 DI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짝 비교에서는 비슷한 조건이 되는 것끼리 짝을 짓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같은 짝 내에서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됩니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짝을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짝 비교에서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그 동일한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조건들이 좀 다양할 텐데 그런 실험 조건에 의한 차이가 제거가 되는 그리고 처리에 의한 차이만이 그대로 남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짝 비교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di라고 하는 값은 다른 조건에 의한 차이는 다 제거가 되고 순수한 처리 효과에 의한 차이만이 결국 남는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짝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추론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D1부터 DN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n개의 쌍에 대해서 차이들을 얻은 값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이제 모집단은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이 있지만 자, 두 개의 모집단을 이제 적절히 이제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실험 단위들 짝을 짓고 실험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반응값들의 차이를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처리 1에 의한 그 결과값, 반응값 x와 처리 2에 의한 반응값 y에 대해서 비슷한 조건끼리 짝을 지은 상태에서 x-y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이제 해보는 문제로 지금 바꾼 건데요. 이때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n개의 쌍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을 한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본의 이제 모집단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처리 같은 이제 그 조건이 되도록 짝을 지은 상태에서 처리 1을 했을 때 반응값과 처리 2를 했을 때 반응값의 차이들 전체의 이제 그 모임이 모집단이 될 텐데요. 자, 이 모집단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모집단의 평균은 처리 1에 의한 반응값의 평균과 처리 2에 의한 반응값의 평균의 차이와 같을 텐데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이 이제 가상의 어떤 모집단이 새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즉, x-y라고 하는 이 값들의 이제 모집단이 되겠죠. 자, 이 값들의 모집단은 이제 평균이 있을 텐데, 그 평균을 우리가 델타라고 한다면, 델타는 x라고 하는 처리 1에 의한 반응값의 평균을 μ1, 처리 2에 의한 반응값의 평균을 μ2라고 할 때, x-y들 전체들의 모집단의 평균 델타는 μ1 μ2와 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 싶은 거는 처리 1에 의한 평균 μ1과 처리 2에 의한 평균 μ2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결국 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n개의 쌍에서 얻은 반응값의 차이 d1부터 dn은 이러한 x-y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n개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표본으로부터 이
모집단의 평균인 델타를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D1부터 Dn은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모집단의 평균을 델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의 그 분산은 시그마 D 제곱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1부터 Dn은 평균이 델타이고 분산이 시그마 D 제곱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면 그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특성을 가진 실험 단위들끼리 짝을 지었을 때 x-y들의 전체 모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집단에서 얻은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1부터 D는. 자, 이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모집단 평균 델타라고 한다면 뮤1 마이너스 뮤2의 차이와 같기 때문에 이 델타를 통해서 우리가 뮤1하고 뮤2의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값이 0이다라는 것은 뮤1과 뮤2가 같다는 뜻입니다. 즉, 처리 1에 의한 평균이나 처리 2에 의한 평균이 동일하다라는 뜻이고요. 델타가 0보다 크다는 뜻은 뮤1이 뮤2보다 크다는 뜻이 되겠죠? 즉, 처리 1에 의한 반응값의 평균이 처리 2에 의한 반응값의 평균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델타를 통해서 델타가 0이라는 뜻은 동일하다. 즉, 두 처리 효과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델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처리 1의 평균이 처리 2의 평균보다 크다. 델타 0보다 작다는 것은 처리 1의 평균이 처리 2의 평균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결국 델타에 대한 이제 추론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결국 두 가지 처리를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에 대한 이제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모집단에서 D1부터 Dn을 이제 추출을 이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집단의 평균은 델타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D 제곱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할 텐데, 이러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델타에 대한 이제 추론을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처리를 비교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가상의 모집단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모집단 하나만으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따라서 모집단 하나에 대한 어떤 모수를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면 10장이나 11장에서 우리가 논의한 방법, 즉 하나의 모집단에 대해서 10장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고요. 11장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방법을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짝비교에서는 두 가지 모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짝을 지어서 디퍼런스, 차이를 생각을 함으로써 가상의 모집단 하나를 생각을 하고 그 가상의 모집단 하나에 대한 추론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때 그 10장에서 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보면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하면 되니까 11장에서 했던 그 추론 방법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만 생각을 해볼 텐데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10장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될 텐데요. 자, 그 방법을 적용을 해도 좋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할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n을 무한히 보낸 형태를 이제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 11장에서 우리가 논의한 방법을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의 차이, 처리 효과의 차의 평균을 우리가 델타라고 두었는데 그 델타에 대한 추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죠. 자,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반응값의 차이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반응값들의 차이인 D1부터 Dn은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집단에 대해서 이 델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11장에서 했던 것처럼 T분포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정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규모가설을 H0가 델타 이퀄 델타 제로라는 이제 규모가설을 생각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은 여기가 델타 제로로 바꾸어서 만든 T라고 쓰는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고, 이 검정 통계량은 H0가 맞는 경우에는 델타 제로가 실제로 델타랑 동일할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전체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강력을 이제 유의수준 알파를 가시는 기강력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는 안 썼는데 H1이 델타가 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경우에 기강력은 T가 마이너스 T 알파 n-1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형태의 대립가설들도 11장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가정 하에서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그냥 계속 말로만 했었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D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D 그리고 여기서는 검정 통계량이 G가 되겠죠? D바 마이너스 델타 제로 SD 루트 n 이라고 바꾸고 물론 이제 이러한 검정 통계량 G는 H0가 사실일 때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해서 G검정 혹은 이제 구간 추정할 때 G 알파, G분의 알파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러한 T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n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이러한 자유도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 T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와 비슷하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한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약의 부작용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런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런 약을 이제 복용하기 전과 복용한 후에서 혈압이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혈압 측정을 복용 전과 후에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5명의 환자에 대해서 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다음과 같이 70, 80, 72 등등으로 나와 있고요. 복용한 후에 혈압이
Y라고 표기를 하고 68, 72, 62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복용을 했을 때 혈압이 얼마큼 떨어졌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거니까, 혈압 강화된 정도를 생각을 해볼 거니까, 그것은 이제 x-y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x에서부터 y로 줄어들었다면 그 차이만큼이 떨어진 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복용 전에 70이었다가 복용 후에 68이었으면 70-68, 2가 의미하는 것이 이만큼 혈압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그 자료를 생각을 해보면 같은 환자에 대해서 복용 전과 후로 나뉘어서 그 반응값이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실험 단위 자체는 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과 후로 나뉘어서 하나의 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자료는 우리가 비슷한 조건을 가지도록 짝을 짓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같은 환자니까 1번 환자는 당연히 동일한 조건이겠죠. 동일한 조건의 환자, 같은 환자인데 그 환자에 대해서 복용 전과 복용 후를 이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만이 바로 이 관측값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용 전후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 혈압 강화를 우리가 델타라고 부르죠. 즉, X라는 이제 반응 값에 대한 변수,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했을 때 혈압. 근데 그 차이의 평균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평균 혈압 강화가 될 텐데요. 이것은 X, 즉 그 약을 이제 복용하지 않았을 때 혈압의 평균에서 약을 복용했을 때 혈압의 평균을 뺀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평균 혈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델타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각의 차이들의 평균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신뢰 구간은 지금 표본의 크기가 15니까 x 빼기 y의 전체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가정하에서 델타가 포함되어 있을 법한 95% 신뢰 구간은 표본이 지금 D1부터 D15까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의 표본 평균, 대문자 D바 플러스 마이너스 T 95%니까 2분의 0.025니까 2분의 알파니까 0.025가 되겠고, 자유도가 1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루트 n분의 15분의 S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유의수준 1%로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평균 혈압 강화를 이제 델타라고 이제 두었으니까 이 델타를 사용해서 가설을 표기해 보면 H0는 델타가 효과가 일단은 대립가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혈압 강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델타 형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대립가설에 이제 대응되는 규모 가설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니까 이제 0이라고 차이가 없다라고 두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 다음 할 일은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표본의 크기를 잡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t를 쓰는데요. t는 d바 마이너스 델타 제로였는데요. 델타 제로가 지금 0이죠. 0과 비교하는 거니까. 그리고 sd 루트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1이 이제 델타가 0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대립가설이므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면 검정 통계량이 t 알파, 여기서는 이제 1%니까 0.01, 자유도가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큰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들 좀 해보면, 자, 복용 전후의 혈압차를 우리가 D라고 한다면, 즉 D가 x-y를 이제 D라는 변수로 생각한 거죠. 확률 변수. 자, 그것들 전체 모임이, 모집단이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μ1 마이너스 μ2, 즉 x의 평균과 y의 평균 차이인데요. 그것은 x 빼기 y의 평균과 같고, 그것은 이제 d의 평균인데, d의 평균을 우리가 델타라고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델타가 평균 혈압 강하 양이 되겠습니다. 이 델타에 대한 신뢰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대문자 d바 플러스 마이너스 t 0.025 자유도 14 루트 15분의 sd가 되겠고, 주어진 자료, 즉 앞에서 D1이 2, D2가 8 등등 해서 D15까지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D바는 8.80, SD는 10.98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T 0.025의 자유도 14인 값이 2.145 정도 나와서 값을 계산해보면 8.8 플러스 마이너스 6.08 또는 2.72에서 14.88 사이에 있을 것 같다라고 구간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검정을 해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검정 통계량과 기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이제 계산합니다. 자, D바와 SD를 통해서 그랬더니 3.10이 나왔는데 기강력에서 비교하는 기준값 2.624보다 3.10이 크게 나왔으므로 기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H0를 기각을 하고 H1이 그럴듯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즉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예제에서는 자료가 우리가 뭐 비슷한 조건이대로 짝을 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짝이 지어진 상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는 앞에서 본 경우와 비슷하게 어떠한 처리를 수행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를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면 엑스레이실 근무를 하기 전과 근무 후에 백혈구 수가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비교를 한다던가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하기 전과 후에 체중 변화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어떠한 그 처리를 적용하기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그 실험 대상에 대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처음부터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 비교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짝을 지을 필요가 없고 짝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도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중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각 가정에 대해서 어떤 남편의 어떤 특성과 어떤 부인의 특성을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는 같은 가정의 남편과 부인을 짝을 짓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짝이 지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의 크기를 비교한다던가 힘의 크기를 비교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왼손과 오른손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짝이 이제 지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즉 자료가 처음부터 그 짝이 지어진 경우, 즉 처리 효과를 전후로 비교를 하는 경우나 어떤 비교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짝이 지어진 경우들은 두 개의 처리를 각각의 짝에 대해서 한 실험 단위의 처리를 이제 1을 배정을 할 것인지 2를 배정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그 짝이 지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짝을 지어야 되는데요. 즉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짝을 지어야 되는데 짝을 짓는 그런 문제도 물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짝을 지어졌을 때, 즉 A하고 스몰 b라는 어떤 짝이 있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게 처리 1과 처리 2를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A에게 처리 1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B에게 처리 1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또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배정을 이제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리1과 처리2, 즉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A, 대문자 B라고 하는 두 가지 약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약을 스몰 a, 스몰 b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large A를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자, 쌍을 생각을 해볼 때 A1, B1, A2, B2라는 이제 실험 단위들의 쌍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에 있는 그 스몰 a1, 스몰 a2라고 표기된 그러한 실험 단위들에게 a를 이제 적용을 하고 두 번째 그 쪽에다가 b를 적용을 이제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앞에 a라고 표기한 쪽이 이제 젊은 환자고요. 스몰 b라고 표시한 쪽이 나이가 든 환자라고 한다면, 즉 이제 짝을 지은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서류상의 처리 편리를 위해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를 한 상태에서 large A, large B를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된다면 large A는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실험 단위들에게만 다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B는 이제 나이 든 사람에게만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A하고 B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반응값 차이가 생겼는지 혹은 그 나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차이인지를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론 이제 짝 내에서는 비교적 동일한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짝을 짓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각각의 짝에서 처리 1과 처리 2를 배정을 할 때 랜덤하게 배정을 해야 됩니다. 랜덤하게 배정한다는 뜻은
동전 던지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둘 중에 무작위로 large A를 이제 배정을 하고 large B를 배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적힌 순서대로 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어느 한쪽에만 처리가 몰리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적어지고, 따라서 확률적으로 그러한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나누어져서 그런 이제 차이에 의한 실험 단위의 차이에 의한 그런 효과의 차이가 이제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제 랜덤하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랜덤화,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 짝비교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계산을 앞에서 보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R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 예제에서 x, y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각각의 쌍에서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x-y를 계산합니다. 자, 그 값을 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모집단이 정기 분포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0.05로 두면 될 것이고요. t 2분의 알파가 필요한데요. 자, t 2분의 알파는 qt 1-2분의 알파가 되겠고, 자유도가 n-1인데 여기서 n이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죠. n은 length of d라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ifference의 평균 필요하죠. mean d라고 쓰고요. 이것들의 표준 편차 SD라고 쓰죠. S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S 언더바 D라고 쓴 것은 이제 SD하고 이름을 좀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SD 나누기 스퀘어 루트 n이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치가 되겠죠, 일종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t2분의 알파를 곱하면 될 텐데, d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b라고 쓸까요? 네, 뭐 b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a라고 쓸까요? t 2분의 알파 곱하기 SE라고 하고, 자, 얻어진 값들을 보면 d바, 그 다음에 A를 봐야 되겠죠? A가 얼마인지. 그리고 d바 마이너스 A, d바 플러스 A를 생각을 하면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 검정을 하기 위해서 델타 제로 값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0이었습니다. 델타가 0보다 크냐 0이냐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t0를 계산해 보면 t0가 d 위에서 계산한 평균에서 델타 제로를 빼고, 그것을 루트 n분의 SD를 나눈 거니까 위에서 SE로 정한 변수로 바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의수준 알파가 1%니까 알파를 다시 정하도록 하고요. 자, 기강력을 정하기 위해서 기강력 기준값이 T 알파가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T 알파는 QT 1-알파의 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값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T0하고
T알파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 T0가 T알파보다 커지면 기각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자,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8.8 플러스 마이너스 6. 얼마, 그래서 2.7에서 14.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는 3.1, 그 다음에 기준값은 2.62. 이 값이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짝 비교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모비율 비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